국민의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습니다. 대선 백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차기 지도부도 이제 곧 꾸려지겠죠. 원내대표 도전을 선언한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교문위 위원장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삼선이시고. 예. 자,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원내대표에 왜 도전하시고? 어떻든 지금은 이제 우리 국민의당도 대선 패배로 어려운 상황이고 예. 또 나라도 뭐 경제 문제라든지 또 남북 문제 이거 상당히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국회를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국민의당 스스로를 추스려 보면서 국민의당이 어떤 경제 문제, 안보 문제, 또 남북 문제 위기 등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데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원내 사령탑으로서 그 역할을 해보고 싶다. 네. 예,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그 호소는 이제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하셔야 되고,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뽑는 거거든요. 예. 도전 선언을 하셨는데, 다른 얘기 전에 이제 그 얘기부터 해보죠. 대선 백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대선 백서를 만드는 건 중요하죠. 지난번 2012년에도 민주당 백서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었고, 패배 요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떤 의미에서 잔인할 만큼 냉정한 평가들이 거기 담겼고, 그 백서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민주당이 전략을 수정하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이 백서가 굉장히 냉정하고 엄정해야 되는 거죠. 예. 네. 뭐 이겨도 백서는 필요한 거라고 봐지는 그렇죠. 거고요. 네. 이겨도. 그러나 더군다나 이제 패한 경우에는 더더욱 한번 돌아다 보고 또 잘 정리를 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렇죠. 또 경각심을 가지고 또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분석과 평가 과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의원님이 그러니까 앞으로 원내대표가 되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패배 원인 분석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그 원인 분석을 이렇게 나는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을 이렇게 추스릴 것이고 예. 그래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캠프가 뭘 잘못했느냐 혹은 뭐 전략적인 측면에서 예를 토론회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실패했다든가 전략을 혹은 뭐 지도부는 어떤 실수가 있었다 뭐 후보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취약했다든가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 우선 차기 지도부를 꾸리는 이야기부터 시작됐으니까 예. 지도부는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예를 들면 지도부 하면 박지원 대표로 일단 상징되는데 현재는 뭐 지도부가 뭐 딱히 어떤 실수를 했다라기보다는 어떻든 다 각자 나름대로 최선은 다 했지만은 예. 이제 상대적으로 좀 우리가 좀 부족했던 거죠. 어떻든 어떤 부분이 부족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조직, 홍보, 또 뭐 여러 가지 뭐 자금 뭐 이런 등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는데 우리가 부족한 결과가 이번 대선 결과이냐. 예.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부족함이 물론 있었겠죠. 근데 박지원 대표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뭐 박지원 대표 개인의 어떤 잘못 문제에 집중할 일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흡입력이 강하게 작용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국민의당은 제3의 길을 가겠다라고 나온 당이고 제3의 길을 가서 새로운 세상을 한번 열어보겠다 이런 뜻인데 그만큼 그 보수와 진보 양쪽으로 흡수되는 상황에서 제3의 길의 어떤 에너지 동력이 좀 컸어야 하는데 그게 뚫어내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홍보에 있어서. 그러면 제3의 길이라고 한다면 뭐 제3지도 떠오르는데 혹시 지난 대선 때 예를 들면 바른정당하고 일정도 연대하고 했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작년 2월 달에 우리 국민의당이 출범했을 때, 중도를 표방하면서 개혁적인 보수 세력, 또 합리적인 진보 세력까지를 함께 아울러서 제3의 길을 한번 뚫어나가자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바른정당은 아마 우리 어떤 연대의 저는 대상이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시고. 어떻든 박근혜 탄핵 사태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예. 또 탄핵에도 동참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런 어떤 개혁적인 그래도 보수로 분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바른정당이 만약에 대선 기간 동안 혹은 뭐 대선 초입 혹은 그 전에 연대하거나 뭐 합당하거나 여러 가지 모델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힘을 합쳤으면 호남에서 더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을까요? 글쎄 이제 그것은 뭐 호남에서 이게 표가 빠져나가는 과정을 보면은 이거였죠. 호남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정권 교체를 이번에 해야 된다라는 것이 호남 민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급 상승을 하게 되니까 이제 우려가 생긴 거죠. 야, 이거 잘못하다가 이 대통령이 지금 탄핵되고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가 이거 물 건너갈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능성이 더 있는 민주당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요인도 물론 있습니다만 예. 지난 탄핵 정국 때 보면 박 전 대표가 이제 바른정당 아마도 대부분 바른정당에 가신 분들 같은데 그런 분들하고 김무성 전 대표를 위시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손을 잡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할 때마다 국민의당 지지율이 팍팍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바른정당 과 연대가 본격적으로 됐다면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때 우리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35% 수준까지 여론조사 결과 올라온 적도 있었고 또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문재인 당시 후보를 이렇게 앞서는 경우도 간혹 4월 있었잖아요. 초까지. 그랬는데 어떻든 고 지지율이 그렇게 올라왔다가 그때 했었어야 한다. 뭐 저는 그때가 적기 아니었나 이렇게 싶어요.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안정감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기대감을 줄 수 있어서 쭉 밀고 갈 수 있었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혹시 원내대표가 되시면 원내대표가 되시면 바른정당도 지금 당 사정은 그렇게 넉넉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 빠져나가는 의견도 예. 많고 예. 혹시 국민의당과 바른당이 원내대표가 되시면 다시 연대하거나 정책적 연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뭐 갑자기 뭐 당을 합친다든가 이런 건 어렵겠지만 그렇게 아주 결속력을 강하게 가져가는 모델을 생각하십니까? 연대나 함께하는 문제가 논의됐던 것은 이제 정권 창출을 위해서 대선 전에 이렇게 논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달라진 거죠. 지금은 현재는 뭐냐면은 원내 교섭단체가 4개가 되는 그렇죠. 사당 체제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국민의당 입장에서 바른정당만의 바른정당과만의 그런 연대는 뭐 바람직하지 않고 뭐 민주당과도 사안에 따라서 대선 때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선 전이고 보수를 잡기 위해서 지금은 그게 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지금은 현재는 사당 체제 속에서 국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사안에 따라서 민주당과도 연대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또 뭐 바른정당과도 할 수 있고 토론회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전략 부분에서 토론회 예를 들어서 그 갑철수 MB 아바타로 상징되는 그 토론회 전략은 그 캠프에서 짰나요? 아마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뭐 그게 이제 누가 그렇게 짜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잘못 진행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그것이.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보셨죠? 예, 봤습니다.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아, 저거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얼마나 아닌데 생각하셨어요? 큰일이다 이 정도. 당시 그날이 제 기억에는 안보 분야 토론회였는데 그 주제와도 맞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그 공식 당 내부 문건에 네거티브 허라라는 문건을 지금 잘못을 지적하는 건데 그걸 그 본질적인 그 문제를 지적했어야지 굳이 뭐 MB 아바타냐 아니냐 뭐 그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걸 지적했다 하더라도 그 민주당이 네거티브 위주로 선거 전략을 짜고 가는 것에 대한 준엄한 어떤 지적 이렇게 그쳤어야 하는데 마치 MB 아바타냐 아니냐 그 자체가 논란이 되는 식으로 토론이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대단히 그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토론회 전반적으로 다 그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리고 실제 그 토론회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여러 토론에 대한 평가들은 좋지를 못해요. 전반적으로. 그 대여섯 차례 토론에 대한 평가가 좋지 못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마 안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은 그 부분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 토론이 이 대선 패배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번 선거는 아주 특수한 상황의 선거 아니었어요.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있고 또 현재 아주 탄핵이 갑작스럽게 이제 결정이 되다 보니까 12월에 치러야 할 대선을 이제 5월에 치르는데 딱 2달 만에 선거를 치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TV 토론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더더욱 아주 TV 토론의 비중이 저는 높았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결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TV 토론이 어떤 성패를 좌우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후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캠프가 혹여 누군가 그런 제안이나 전략을 세웠다 하더라도 후보가 그걸 잘 소화하거나 혹은 후보가 이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이런 일은 안 벌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의 책임 부분은 얼마나 크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후보의 책임 부분을 떠나서 그 토론을 잘. 떠나지 말고 좀 얘기해 주세요. 자꾸 떠나시는데. 예. 토론을 이렇게 보면은 토론 제일 모든 부분들이 대개 문재인 당시 후보고 우리 안철수 후보가 토론 제일 못했어요 사실은. 네. 그렇게 평가하시는군요. 근데 가만히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국회에서 국회 의정 활동을 오래 하면은 그런 어떤 토론 이렇게 논쟁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고 훈련이 좀 되어 있는데 문재인 당시 후보도 별로 국회 의정 활동 경험이 4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안철수 후보도 아마 한 4년 정도 될라나요? 19대 20대 이렇게 해서 한 4년도 채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역시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토론 논쟁을 일상화를 거친 분들이 잘하는데 아무래도 좀 토론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후보의 토론 말씀하신 바대로 문재인 후보도 토론을 썩 잘하는 스타일의 후보는 아니었고 말도 토론만으로 따지면은 이제 심상정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훨씬 토론 자체는 잘했다는 평가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토론만으로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이 10% 깎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후보도 보니까 토론이 많이 늘었던데요. 그 당시. 제 말은. 예를 들어서 반문하면서 다른 주제로 옮겨가버리기도 하고 또 잘 모르면은 계속을 하고 하면서 또 이렇게 상대방 말을 유도하면서 시간도 버는 것 보니까 그래도 문재인 후보는 4년 전, 5년 전에 비해서 그 당시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안철수 전 후보, 전 의원이고 이제 다 전이네요, 이제는. 사실상은 삼수 선언을 한 거라고 봐야 된단 말이죠. 정치를 접는 게 아니라 더욱 힘을 내고 재충전해서 다시 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철저하게 부족했던 부분을 되짚어 봐야 되는데 당 차원에서 안철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다시 나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죠? 국민의당을 본인이 상당한 창업주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문제의식과 같이 가야 되는데 이 후보의 약점을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잖아요. 원내대표가 되실 분이니까 더더욱이 의견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토론의 스킬만의 문제인가 그 외에는 부족한 게 없었나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부족하죠. 누구나 부족한 거지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데 대선 후보로서. 어떻든 저는 당선자 이번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사람은 다 부족한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단하게 그것을 채워가면서 또 노력해가면서 나가는 것인데 저는 우리 안철수 후보 아주 중요한 또 우리 국민의당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앞으로 본인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어떤 변화와 미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저는 준비하고 노력을 해나가면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돈 의원은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시 나오더라도 기회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야박하게 평가하시던데 그렇게는 평가 안 하시는군요. 앞으로 5년 후의 일인데 너무 그렇게 단정적으로 볼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지고 사람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준비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안철수 후보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이번에도 목소리 그렇게 이렇게 바꾸는 노력을 스스로 해서 바꿨듯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저는 잘못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든 그 많은 국민들의 어떤 지적을 받아가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완하고 보강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변화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예. 연설할 때 그런 목소리가 다 자기 목소리가 아닌 거를 전 국민이 아는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애초에 안철수 전 후보의 목소리를 모르는 상태라면 모르겠는데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걸 노력으로 이해해 줄 수도 있지만 뭐 어색하다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뭐 글쎄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네. 전반적으로 제가 쭉 여론들을 이렇게 수렴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들이 더 많던데요. 그 목소리 네. 이렇게 새로 바꾸는 노력해서 바꿔진 목소리에 대해서 오히려 뭐 또 아까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고 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오히려 더 많던데요. 지금. 목소리 얘기는 뭐 단편적인 예인데 제 말은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지나치게 본인의 약점을 보강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장점마저도 그런 연출로 보이게 만드는 역효과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 목소리 얘기 나와서 말씀드린 건데 예, 뭐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예. 부단히 바꿔나가고 이렇게 더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특히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노력 방향 아닌가 노력하는 모습 아닌가. 목소리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의원님 목소리는 박명수 씨 목소리 중후한 박명수 씨 목소리하고 저도 지금 유세를 하도 열심히 하고 다녀가지고 지금 목이 조금 정상적인 목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은 후보도 큰 잘못이 없네요. 토론회 한번 잘못한 거 빼고는. 글쎄요, 뭐 후보 잘못, 뭐 개인의 잘못만을 너무 따지기보다도 이제 이번에 앞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의 길을 뚫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걸 뚫기 위해서는 아까 같이 정책, 전략, 또 후보의 개인기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삼박자들이 예, 모든 게 다 되는데 상수 그런 효과를 내야 삼박자가 충분하지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는 거고 물론 뭐 대선이라는 게 주인공은 후보기 때문에 대선 후보기 때문에 결국 후보의 부족함도 있는 거죠. 그게 뭐가 부족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자 그러면 예. 아무래도 원내대표로 나가시고 원내대표는 이제 의원들의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말씀이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맞죠? 아니요, 뭐 그걸 제가 원내대표 나가서 표를 의식해서 예.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그러신 것 것은 같은데요. 아니고 어떻든 원내대표 떨어지시고 난 다음에 나오면 훨씬 더 야박하게 하실 것 같은데요. 아이고 전혀 그 사람이 그렇게 자꾸 바뀌어 쌓고 그러면 벌 받습니다. 아주 벌 받는 거죠. 벌 받는 거죠. 전략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부족했다고 이제 총평하신 거잖아요. 예, 어떻든 뭐 결과가 그렇듯이 캠프도 그렇고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반성하고. 박지원 대표가 매일 아침 문모닝 한 것은 소위 문모닝이라고 불리는 아침에 눈 뜨면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해서 이제 그 네거티브를 던지는 한마디씩. 그래서 문모닝이라고 이 별명이 붙은. 이거는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원래 이제 그 당시 지금 문재인 당시 후보께서 제일 앞서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앞서가는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뭐 당연한데. 선거 전략으로 너무 당연한 일이고 모든 당이 일단 문재인 후보를 당연히 공격하는데 제 말은 매일 아침 하다 보니 그게 이제 문모닝이라고 별칭이 붙을 만큼 꼭 그게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국민의당 내에서 그게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는지. 저는 뭐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떠나지 마시고. 떠나서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선거 전략으로 뭐 당연한 거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것이 뭐 크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게 거꾸로 동호 반복이 이어지다 보니까 점점 식상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당이 너무 네거티브에 몰두한다는 인상도 주고 거꾸로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그런 효과는 없었을까요? 상대적으로 뭐 그런 측면이 있었겠죠. 그러나 어떻든 또 이제 그 중도 이게 국민도 있었고 또 반대편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뭐 원래 지지자들이야 당연히 그 싫어했겠지만은 또 이제 우리가 그 원래 지지자들 말고 아직 정하지 않은 부동층이라든지 또 이런 걸 대상으로 메시지를 던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뭐 아프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선거에서 그게 뭐 또 네거티브라는 게 허위 잘못된 사실을
뭐 말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것이. 예. 그러니까 의원님이 만약에 원내대표가 돼서 백서를 꾸미면 이게 한 5장 내로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들 아마 팀을 이제 뭐 위원회라든지 팀을 만들어서 다 차분하게 하나하나 돌아다 봐야 됩니다. 지금 아직.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질문인데. 굉장히 아쉬워하고 예. 또 스스로들 우리가 많이 노력이 좀 부족했구나라고. 당을 떠날 사람은 없을까요? 저는 뭐 현재까지 제가 대선 이후에 의원들 더군다나 원내대표 경선도 있어서 쭉 만나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은 한 분도 없던데요. 현재까지. 의원님한테는 말 안 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당을 떠난다라는 것은 글쎄요 예상하기 어려운. 보통 이제 규모가 작은 당들이 대선 이후에 뭘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합집산하는 게 이제 과거의 역사인데. 저희들은 그 대선 전에도 네. 우리가 설령 이번에 대선에 이겨도 내년 지선에서 꼭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다. 또 설사 이번 대선에 진다고 해서 내년 뭐 지선에서 꼭 뭐 불리하다라는 법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거에 임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 과정이나 결과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나가면은 내년도 지선을 위해서 정책 개발하고 또 전략 잘 수립하고 또 선거 구호도 잘 만들어서 나가면은 내년 지선 우리가 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려되는 바는 이제 정권 초기에 보통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언론도 허니문 기간이라고 이제 비판을 좀 자제하고 그러다 보면은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임기 초반에 굉장히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 지금도 이제 국정 지지율 조사하면 뭐 80% 이상 나오는데 뭐 다른 정권들도 그랬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게다가 인수위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막강한 상태에서 앞으로 1년이 지나가고 인기도 높은 상태를 유지할 텐데 그럼 호남에서 이제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다 보니까 대통령 소속 정당인 민주당의 지지도 높을 것이고 그럼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까? 국민당이?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졌기 때문에 내년 지선에서 유리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어거지 주장이고 꼭 그러나 이번에 졌기 때문에 내년 지선도 희망이 없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 만약에 내년 지선 성과가 안 좋으면 그 다음에는 국민의당이 예를 들어서 빠져나갈 의원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죠. 저는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총선이기 때문에 더 준비하고 더 노력해서 총선은 2년이나 더 남았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또 막판 뒤집기를 또 해나가는 것이 정당을 하는 사람들의 알겠습니다. 합당한 태도. 원내대표 되시면 네. 되시길 저희가 기원하고요. 되시면 그때 나오셔서는 그때 이제 떠나서 말고 돌아와서로 해 주십시오. 오늘은 너무 많이 떠나셔서 저희가 이제 별칭 떠나서 유성엽 의원이라고. 이거 돌아온 유성엽으로 하겠습니다. 돌아온 유성엽으로 그때 스튜디오 다시 모시겠습니다. 그때 한번 불러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때 지금까지 국민의당 유성엽 떠나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못 문제에 집중할 일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흡입력이 강하게 작용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국민의당은 제3의 길을 가겠다라고 나온 당이고 제3의 길을 가서 새로운 세상을 한번 열어보겠다 이런 뜻인데 그만큼 그 보수와 진보 양쪽으로 흡수되는 상황에서 제3의 길의 어떤 에너지 동력이 좀 컸어야 하는데 그게 뚫어내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홍보에 있어서. 그러면 제3의 길이라고 한다면 뭐 제3지도 떠오르는데 혹시 지난 대선 때 예를 들면 바른정당하고 일정도 연대하고 했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작년 2월 달에 우리 국민의당이 출범했을 때 중도를 표방하면서 개혁적인 보수 세력 또 합리적인 진보 세력까지를 함께 아울러서 제3의 길을 한번 뚫어나가자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바른정당은 아마 우리 어떤 연대의 저는 대상이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시고. 어떻든 박근혜 탄핵 사태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또 탄핵에도 동참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런 어떤 개혁적인 그래도 보수로 분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바른정당이 만약에 대선 기간 동안 혹은 뭐 대선 초입 혹은 그 전에
연대하거나 뭐 합당하거나 여러 가지 모델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힘을 합쳤으면 호남에서 더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을까요? 글쎄 이제 그것은 뭐 호남에 네. 뭐 이겨도 백선은 필요한 거라고 봐지는 그렇죠. 거고요. 네. 이겨도. 그러나 더군다나 이제 패한 경우에는 네. 더더욱 한번 그 돌아다 보고 또 잘 정리를 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렇죠. 또 경각심을 가지고 또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분석과 평가 과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의원님이 그러니까 앞으로 원내대표가 되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패배 원인 분석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그 원인 분석을 이렇게 나는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을 이렇게 추스릴 것이고 예. 그래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캠프가 뭘 잘못했느냐 혹은 뭐 전략적인 측면에서 예를 토론회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실패했다든가 전략을 혹은 뭐 지도부는 어떤 실수가 있었다 뭐 후보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취약했다든가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 우선 지도부 사개 지도부를 꾸리는 이야기부터 시작됐으니까 예. 지도부는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예를 들면 지도부 하면 박지원 대표로 일단 상징되는데 현재는 뭐 지도부가 뭐 딱히 어떤 실수를 했다라기보다는 어떻든 다 각자 나름대로 최선은 다 했지만은 예. 이제 상대적으로 좀 우리가 좀 부족했던 거죠. 어떤 부분이 부족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조직, 홍보, 예. 또 뭐 여러 가지 뭐 자금, 뭐 이런 등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는데 우리가 부족한 결과가 이번 대선 결과이냐. 예.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부족함이 물론 있었겠죠. 근데 박지원 대표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뭐 박지원 대표 개인의 어떤 정당도 지금 당 사정은 그렇게 넉넉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 빠져나가는 의원도 예. 많고 예. 혹시 국민의당과 바른당이 원내대표가 되시면 다시 연대하거나 정책적 연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뭐 갑자기 뭐 당을 합친다든가 이런 건 어렵겠지만 예. 그렇게 아주 결속력을 강하게 가져가는 모델을 생각하십니까? 연대나 함께하는 문제가 논의됐던 것은 이제 정권 창출을 위해서 대선 전에 이렇게 논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달라진 거죠. 지금은 현재는 뭐냐면은 원내 교섭단체가 4개가 되는 그렇죠. 사당 체제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굳이 국민의당 입장에서 바른정당과만의 그런 연대는 뭐 바람직하지 그건 아니다. 않고 뭐 민주당과도 사안에 따라서 근데 대선 때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선 전이고 보수를 잡기 위해서 지금은 그게 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지금은 현재는 사당 체제 속에서 국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사안에 따라서 민주당과도 연대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또 뭐 바른정당과도 할 수 있고 토론회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전략 부분에서 토론회 예를 들어서 그 갑철수 MB 아바타로 상징되는 그 토론회 전략은 그 캠프에 썼잖아요. 아마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티보이 왜 토론 그랬을까요? 팀에서. 저는 뭐 그게 이제 누가 그렇게 짜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잘못 진행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그것이. 토론회를 실시간을 보셨죠? 예, 봤습니다.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아, 저거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얼마나 아닌데 생각하셨어요? 큰일이다. 국민의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습니다. 대선 백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차기 지도부도 이제 곧 꾸려지겠죠. 원내대표 도전을 선언한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교문위 위원장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삼선이시고. 예. 자,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원내대표에 왜 도전하시고? 어떻든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당도 대선 패배로 어려운 상황이고 예. 또 나라도 뭐 경제 문제라든지 또 남북 문제 이거 상당히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국회를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국민의당 스스로를 추스려 보면서 국민의당이 어떤 경제 문제, 안보 문제, 또 남북 문제 위기 등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데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원내 사령탑으로서 그 역할을 해보고 싶다. 예. 예,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그 호소는 이제
국민의당 의원들 얘기하셔야 되고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뽑는 거거든요. 네. 도전 선언을 하셨는데 그 다른 얘기 전에 이제 그 얘기부터 해보죠. 대선 백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대선 백서를 만드는 건 중요하죠. 지난번 2012년에도 민주당 백서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었고 패배 요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떤 의미에서 잔인할 만큼 냉정한 평가들이 거기 담겼고 그 백서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민주당이 전략을 수정하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이 백서가 굉장히 냉정하고 엄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표가 빠져나가는 과정을 보면은 이거였죠. 호남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정권 교체를 이번에 해야 된다라는 것이 호남 민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급 상승을 하게 되니까 이제 우려가 생긴 거죠. 야, 이거 잘못하다가 이 대통령이 지금 탄핵되고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가 이거 물 건너갈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능성이 더 있는 민주당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요인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난 탄핵 정국 때 보면 박 전 대표가 이제 바른정당 아마도 대부분 바른정당에 가신 분들 같은데 그런 분들하고 김무성 전 대표를 위시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손을 잡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할 때마다 국민의당 지지율이 팍팍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바른정당 과 연대가 본격적으로 됐다면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때 우리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35% 수준까지 여론조사 결과 올라온 적도 있었고 또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문재인 당시 후보를 이렇게 앞서는 경우도 간혹 4월 있었잖아요. 초까지. 그랬는데 어떻든 고 지지율이 그렇게 올라왔다가 그때 했었어야 한다. 뭐 저는 그때가 적기 아니었나 이렇게 싶어요.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안정감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기대감을 줄 수 있어서 쭉 밀고 갈 수 있었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혹시 원내대표가 되시면 바른